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한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0페이지를 펴주시고 학습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가 대한제국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다인데, 자, 대한제국 정부의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 대한제국은 1897년에, 그죠? 1897년에 선포가 되었고, 그죠? 왕이었던 고종이 황제로 즉위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왕이었던 고종이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국가의 격을 한층 높인 것이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광무, 기억나시죠? 광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이 대한제국이 자주적인 국가임을 널리 알리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서 추진한 개혁의 명칭이 이 독자적인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의 개혁의 목표는 정치적으로는 전제군주제를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자, 정치적인 개혁의 목표는 전제군주제의 확립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전제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그죠? 여기 이름에 나와 있는 그대로 군주, 즉 대한제국의 군주는 황제가 되겠죠. 자, 대한제국의 군주인 황제가 정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전제군주제를 확립시키는 것이 대한제국의 정치적 개혁 목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정책을 추진한다? 그렇죠.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이런 근대화 정책 중에는 뭐 경제적인 게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근대적인 시설을 도입하고 경제적으로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싶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독립과 전제군주정의 선포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제군주정과 자주 독립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자, 학습지를 보시면 광무개혁, 그죠? 광무개혁이 나와 있죠. 자, 광무개혁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대한제국이 자신의 연호를 따서 추진한 개혁을 다 광무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광무개혁이 실시된 시기를 보면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진 시민 집단이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독립협회가 해산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보수적인 단체들이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추진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다 했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공화정에 대한 논의가 나왔어요. 실제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지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것은 입헌군주제지만 어쨌든 독립협회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공화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공화정에 대한 공포를 분명히 고종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정은 뭐가 없어도 됩니까? 그렇죠. 왕이 없어도 되는 정치 체제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어도 되는 정치 체제인 공화정에 대한 이야기가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독립협회 해산을 통해서 고종은 상당히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을 추진할 때에는 어떤 정치 체제를
그렇지.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전제군주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황권의 강화, 황제권의 강화를 지향하는 개혁이 광무개혁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은 독립협회, 그렇죠.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실시된 개혁이기 때문에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해서 황제권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반포한다? 그렇죠.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을 반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국 국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20페이지, 교과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120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국 국제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대한제국의 정치적 형태를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일종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헌법. 그래서 이 헌법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명시하고 황제의 권한이 무한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황제는 어떤 권한을 가지냐? 황제는 뭘 통솔할 수 있죠? 황제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가지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도 최종적으로 황제가 가지고 정치를 운영하는 행정권 역시 황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3권을 전부 다 황제가 가지고 군대 역시 황제가 통솔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한한 권력을 가진 것이 대한제국의 황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한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한 것도 이 대한제국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근대화를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하고 조약을 한번 체결한 적이 있죠. 그 조약의 이름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인데 문제는 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은 대등한 위치에서의 통상조약은 아니었어요. 우선 그 명칭인 장정 같은 경우에는 4대 관계에 있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할 때 장정이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약은 대등한 위치에서의 조약이 아니었는데 대한제국 시기에 중국과 체결한 통상조약은 이 대등한 위치에서의 조약이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대한제국이 자신 스스로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상당히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황제의 모습을 보면 여기 서구식, 그죠? 대원수의 복장을 한 고종이라 돼 있는데 이러한 서구식의 복장 그리고 군대를 통솔하려고 하는 강력한 황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제국을 개혁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군주정의 공권력을 강화하면서 황제 권한을 강화를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우선 군사적인 면에서는 뭐를 설치한다? 여러분, 원수부라는 것을 설치해요. 자, 원수부는 지금으로 치자면 일종의 국방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으로 치면 자, 이런 국방부인 원수부를 설치하고 자, 이 원수부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원수라고 하는 이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전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직함을 만듭니다. 그 원수부의 대원수 자리에 누가 앉아요? 그렇죠. 황제가 직접 스스로 대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인 대원수가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국방부인 원수부를 설치해가지고 군사의 권한을
재산을 이제 전부 다 황제에게 돌림으로써 강력한 황권을 발휘를 했다. 자, 그리고 황제의 옆을 지키는 친위대를 강화하고 수도를 방위하는 진위대의 병력을 더 만들어가지고 열강의 침탈이라든지 아니면 왕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꺾으려고 하는, 그래서 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제도도 근대식 경찰제도를 수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황실의 경찰기구인 경위원을 설치해서 일본에서 망명한 일본 망명객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대 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대 개혁을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국내부 산하에 통신, 철도, 광산, 세관, 외국 여행, 도량형 등 근대적 시설 담당 기관을 설치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국내부는 어떤 기관입니까? 앞에서 배운 적 있죠? 국내부 언제 설치됐죠? 그렇죠. 1차 가보개혁 때 설치가 된 기구죠. 자, 가보개혁에서는 국내부를 왕실 사무와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황실기구입니다. 왕실의 전용 기구였는데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 중심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황실기구인 국내부 산하에 근대적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에서는 이 국내부의 활약이 상당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장원이 홍삼의 전매권을 가지고 상업을 해서 내는 상업세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황국을 황제의 직속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내장원은 어떤 기구냐면 국내부에 소속돼 있는 국내부의 재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내부에서 근대적 개혁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 국내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내장원이 홍삼 전체를 매매할 수 있는 이 홍삼의 전매권과 상업세를 흡수해가지고 즉 많은 돈을 내장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국내부의 근대화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황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발행하고 주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고 주조하는 전황국이라는 기관을 황제의 직속으로 옮겨가지고 많은 돈을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화폐가 백동화라는 화폐입니다. 이 백동화를 대량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백동화가 아무 대책 없이 대량으로 발행이 되면서 화폐가 너무 많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백동화의 발행을 통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재정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황제권의 강화를 통해 가지고 근대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다라고 했죠. 이런 근대 개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전 사업 및 뭘 발행했다? 그렇죠. 지계를 발행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계의 발행이 광무개혁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실시됐던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 여러 개혁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계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계 발급 자체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지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광무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지계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양전사업과 지계의 발급은 뭐냐? 자, 여러분 양전사업이라는 게 뭐죠?
양전 사업은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의 양을 측량하고 그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토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사업이 바로 양전 사업입니다. 이런 양전 사업을 통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밝혀지며 그 토지 소유자에게 뭘 발급하죠? 지계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계는 지금으로 치자면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일종의 토지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 문서를 통해서 토지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해놓고 이 토지를 만약에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팔게 되면 그 누구에게 양도했는지 누구에게 팔았는지도 명확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최종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가려내게 하는 것이 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양전 사업을 통해서 토지, 농사를 짓는 토지의 실제 규모가 어떤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토지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토지의 소유권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누구한테 가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증대를 합니다. 조세 수입이 증대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가 쉽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정을 확보하기가 쉽고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근거, 문서에 근거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근대적인 시설을 많이 도입하려고 했어요. 대한제국에서는. 그래서 전화도 대한제국 시기에 가설이 되었고 우편 제도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차 같은 경우에도 1899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통이 됐는데 서대문에서 청량리를 연결하는 이런 전차가 부설되면서 새로운 교통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의 근대적 시설과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을 자세히 보시면요. 금융은 일본의 제1은행권 유통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여기서 일본의 제1은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제1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말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본하고 무역을 시작을 했을 때 일본 화폐를 조선에서 마음껏 유통할 수 있다라고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본 화폐가 많이 유통이 되면서 조선 화폐, 대한제국의 화폐가 화폐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제1은행권 유통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자, 대한제국에도 중앙은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중앙은행을 통해서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중앙은행 설립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 중앙은행 설립에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은행이 설립되지 못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금융 분야에서도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의 의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뭘 통해서 그렇죠. 지계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의고요. 두 번째는 이 근대적인 시설을 도입하고 상공업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상공업을 진흥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의의가 되겠고요. 한계는 당시의 집권 세력입니다. 이 집권 세력들이
근대화 정책에 쓰는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근대화 정책에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근대화 정책에 드는 돈 이런 것들을 집권 세력이 가로채면서 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 한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강의 간섭도 상당히 심했죠. 당시는 특히 이제 러시아라든지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한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대한제국의 직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생긴 것이 직계고 토지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문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중의 저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고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중들의 동의 없이 개혁이 빠르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움직임도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살펴보면 자, 근대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사업이죠. 이런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사업이나 근대적 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 징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수탈을 당한 민중들이 분노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 이 근대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성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민중들이 금방 근대화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민중들에게 이런 많은 세금을 요구하면서 민중들이 분노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동학농민운동 배웠잖아요, 우리. 이 동학농민군의 남은 세력, 이 자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영학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해서 관청을 습격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학당을 조직해서 저항을 했죠. 근데 광군에게 나중에는 진압을 당했고요. 1900년을 전후해서는 일부 가난한 농민과 상민들이 뭘 조직합니까? 활빈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부호를 습격하거나 관청을 습격해서 돈 같은 걸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이제 모습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민중의 동의를 많이 얻지 못했던 이러한 개혁이 민중의 저항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무개혁,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개혁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광무개혁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